황금빛 집무실에 올린 한 통의 전화거리에서 죽어가는 당신 손녀딸을 버린 재벌 총수는 마침내 거지 소녀와 피눈물 흘리며 재회했는가. 자신을 버린 세상에 홀로 맞서던 한 여자.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한 남자. 황금으로 지은 감옥 안에서 뒤늦게 시작된 참회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다 진한 눈물로 써내려가는 처절한 화해의 기록이 지금 펼쳐집니다. 황금빛 감옥의 그림자. 화려하지만 텅 빈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 강 회장은 홀로 서 있었죠. 손에 들린 샴페인 잔 속 황금빛 액체가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무도 없는 객석, 그 너머의 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던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가문에서 내쫓아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무실로 돌아온 강 회장은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주치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 상태가 심각하니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에게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일한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 미소가 원망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 회장은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에게 밤은 편안한 휴식이 아닌 또 다른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집무실 문이 열리고 충직한 김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김비서는 창립기념 기부처 목록을 결제받기 위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비서는 결제가 끝난 서류들 사이로 작은 보육원에 대한 서류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죠. 마지막 서명까지 마친 강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김비서는 망설이며 다른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김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드님 부부와 함께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손녀딸이 살아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묵직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 들꽃, 새벽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인력시장. 수많은 사람 틈에 섞여 있던 이서아는 겨우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하루를 넷으로 쪼개 살아야 했습니다. 먼지 가득한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불판에 눌어붙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또다시 땀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식당 일이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죠. 취객들의 온갖 행패를 견뎌내며 밤새 도시를 달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멀고 험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옥상 평상에 웅크리고 잠든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이었죠. 서하는 행여 동생이 깰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벽 한편에는 닳고 다른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서하는 사진 옆 작은 저금통에 오늘 번 꼬깃꼬깃한 돈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늘 빛바랜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단 하나의 유품이었죠. 다음 날 서하는 보육원 시설장 수녀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육원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서하의 옥탑방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비서는 서하의 모든 일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서하의 통장으로 남몰래 익명의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친 세상의 파도를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진실. 강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서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0년간의 기구한 삶이 기록된 파일이었죠.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서서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 뭉치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죽은 아들이 낳은 딸이라니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아이처럼 발악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해 본 적 없는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김 비서에게 당장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덮고 2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아들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나타나 왜 우리를 버렸냐며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키듯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새벽에 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세운 강 회장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하의 고된 삶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부터 건설 현장,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손녀가 겪어온 혹독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하에게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서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의 비서직 면접 제안이었죠. 신입에게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보육원 동생 민주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회사라며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일 거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누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건 분명히 함정이야. 민준의 말에 서아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와는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보육원의 또 다른 동생이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져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서아였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수술비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으로 돈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서아는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면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면접 당일 서아는 친구에게 낡은 정장을 빌려 입고 화려한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대리석 로비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서아는 깊은 위화감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안내 직원이 알려준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동안 서아의 심장도 함께 졸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냉혹한 대면. 면접 장소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최고층의 집무실이었죠. 거대한 책상 뒤편,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는 면접관은 강 회장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서아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듯 집요하고 냉정한 시선이었죠. 무거운 침묵 끝에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나? 첫 질문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덤덤한 목소리로 고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서아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유품이라고만 알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제야 서아는 이 모든 상황을 퍼즐처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이며 자신을 버린 장본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서아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돈과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핏줄이니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지. 그의 오만한 말에 서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느껴온 경멸과 서름 그리고 배신감을 담아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 회장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당신 돈 따위 더러워서 필요 없어. 서아는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당신 같은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역겹고 소름 끼친다며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너지는 제왕. 서아의 분노에 찬 외침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강 회장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담긴 손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무실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안에서 들려온 굉음에 놀라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강 회장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긴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반긴 것은 강 회장의 오랜 라이벌이자 그룹의 2인자인 전무이사였습니다. 그는 이때가 회사를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죠. 곧바로 자신의 세력을 모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는 구급차에 강 회장을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비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고 있을 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서아는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봉분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의 존재를 알게 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 비서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회장님의 명을 어기고 아드님을 끝까지 돕지 못했다는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문 앞에 갈림길. 서아는 결국 김 비서를 따라 병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VIP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병실 문 밖에서 하염없이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서아에게 김 비서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과거 자신이 몰래 보관해 두었던 서아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에는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된 절망도 있었죠.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지키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며 죽어가야 했던 비통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서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무이사가 언론사 기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강 회장의 위독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떠들어대고 있었죠. 그는 마치 자신이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강 회장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뒤늦은 참회의 시작. 강 회장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신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죠. 서아는 원망이나 용서의 말 대신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강 회장의 가슴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아들이 남긴 고통의 기록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절망과 슬픔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오만한 제왕은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서한은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를 복잡한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핏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서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에게 숨겨진 손녀, 즉 이서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전무이사의 쿠데타를 막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자의 등장은 순식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강 회장은 눈물 젖은 얼굴로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손길을 피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할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피눈물 어린 참회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처절한 화해의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